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제대로 된 역사 알아보는 시간 동백전서 김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늘 푸른 나무 송 작가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러일 전쟁에 대해서 네. 배경과 그리고 주변국들의 상황을 좀 알아봤는데 그건 전초전에 불과했다. 그렇죠. 이번 주가 진짜 러일 전쟁을 파헤쳐보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제 전쟁의 내용을 한번 네.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럼 러일 전쟁의 진행 과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러일 전쟁은 이제 일본하고 러시아가 39도선에서 우리 네. 지금 38선이지만 한도죠. 네, 한도 올린 평양 위쪽에 39도선에서 한반도를 잘라먹기로 협의를 하다가 일본이 도저히 못 나눠주겠다. 한반도하고 만들어가는 길목은 내가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회담을 2004년 이제 1904년에 깨는데 네. 이미 이제 1902년부터 영국하고 짝짝꿍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4년도쯤 돼서 이제 준비가 끝났다고 보고 일본은 2년 동안을 차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의 세력을 몰아내고 한국을 먹어버릴 작정으로 2004년 2월 10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네. 근데 선전포고 하기 전에 이틀 전에 일본 애들 원래 비겁하잖아. 네, 작전이 먼저 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작전의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러시아 함대는 리순 중국에 있는 여순이라고도 하죠. 우리 네. 안중근 안중근 장군이 이제 같이 투옥됐고 생을 마감하셨던 여순 쪽에 원래 이제 진일이 청일전쟁 때 이겨가지고 네. 차지했다 이걸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청나라 입장에서는 또 일본이 이거를 뺏어갈까 봐 러시아한테 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여기에 이제 극동함대를 전부 다 배치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극동함대를 쳐야 되겠다. 그래서 침과 동시에 한반도에도 쳐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완전히 한반도를 조선을 먹어버릴 생각으로 양동 작전을 펼칩니다. 양동 작전. 예, 양쪽을 동시에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여순 쪽에다가는 함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제국의 극동 함대를 공격하는 준비를 하면서 제물포 지금의 인천 제물포에 함대 2대를 따로 또 보냅니다. 네. 그래서 동시에 제물포하고 여순을 동시에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먼저 여순을 공격해놓고 러시아군에 발을 묶은 상태에서 제물포 공격을 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다른 나라 선박들을 일단 다 쫓아내고 여기다가 일본군 5만 명을 상륙을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러일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반도 점령이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전략을 좀 잘 짰네요. 러일 전쟁을 싸우면서 그렇지. 한양까지 쳐들어가겠다. 네, 아니면 거짓- 이렇게 해서 5만 명을 상륙시켜서 한성을 빼앗고 러시아 공사관을 쫓아내면서 고종을 강제로 거기서 끌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한일 의정서를 작성하게끔 만들어서 네. 사실상 한국의 그 당시 조선의 네. 외교권을 박탈하게 되는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어 버려요. 그 이제 외교적인 속국을 만들고 그 관리를 일본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일본의 지휘에 따라서 네. 러일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럼 우리나라 조선의 군대는 일본과 함께 그렇죠. 러시아와 싸우게 된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네. 이제 합법적으로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각종 철과 뭐 금속, 가죽, 그다음에 소와 말 같은 네. 그리고 이제 곡물들까지 강제로 이제 전쟁 명분으로 공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5만 명이 거기서 보급을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거고 네. 러시아 극동 함대 리순항을 치러 갔던 이제 함대들은 이 려순항 입구를 지키고 있던 네. 러시아 구축함 2척을 포격을 해가지고 다침을 시킵니다. 이게 뭐냐 그 당시에 이제 기습 공격으로 갑자기 선전포고 이틀 전에 쳐들어왔으니까 네. 경계하고 있던 배 2척이 네. 그냥 침몰을 당한 거예요. 네. 자, 문제는 이게 침몰 당한 이 2척 안에 네. 하필이면 러시아군 제독이 거기 있었다는 거지.
그럼 하고 있었다는 제독이 거지. 그렇죠. 사망. 헤드쿼터가 사망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지휘권이 없어져서 뭐 러시아는 더 이상 이제 전쟁을 지휘할 네.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볼까요? 지금 사진 속에 있는 함대가 지금 침몰 당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침몰을 당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닷속에 가라앉은 게 아니라 이렇게 반침몰 상태를 맞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바리케이트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러시아 군인들인 건가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침몰한 상태에서 류순왕 입구를 이 두 척이 가로막게 됩니다. 근데 이 류순왕이라고 하는 데가 천혜의 자연 요새 같은 거예요. 네.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지도 한번 류순왕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항구 자체가 이 반달 모양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구가 좁아. 입구가 좁고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럼 가족이 딱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입구를 통과해서 안에 들어가면 러시아가 이쪽 해안선을 따라서 동그랗게 네. 함포를 쭉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면 다 죽는 거야. 끝난 거죠. 네.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러시아 안에 있는 함대가 이 입구에서 두 척이 가라앉는 바람에 맘 놓고 치고 들어갈 수도 없는 소강 상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둬버린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렇게 가둬놓은 상태에서 일본군은 이쪽에다가 기뢰를 칩니다. 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그 지뢰같이 바닷속에서 터질 수 있는 기뢰를 앞에다 빽빽하게 깔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극동 함대가 외부로 나올 수 없도록 여기를 완전히 봉쇄를 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당한 셈이네요. 물론 이제 이 안에 네. 들어갈 생각은 애초에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 거야, 이 요새는. 문제는 이렇게 갇혀진 상태에서 자, 이 러시아 함대가 외부로 나오는 건 막아낼 수 있었지만 네. 여기 있는 러시아 주둔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육상 병력이 아하. 이 한반도를 지나서 두만강을 건너서 네. 이쪽으로 와줘야 되는 네, 상황이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네. 계속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그 봉쇄하는 데서 1차 전쟁 성공을 거둔 겁니다. 네. 자, 이 전투는 이제 그 대외적으로는 별 전쟁을 안 하면서 러시아 해군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성과도 거뒀지만 일본 군들이 한국에 상륙했을 거라는 정보 자체를 차단하는 역할도 해서. 그러니까 러시아를 묶어버리니까 그렇죠. 정보 전달이 안 됐겠군요. 그러니까 러시아 자체에서는 이 일이 못 나왔기 때문에 네. 한국에 대한 정보를 받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제물포로 상륙한 사실을 그렇지.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5만 명이 접근할 때까지 러시아에 있는 이 주요 주둔 사단들이 네. 이거를 못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본의 목표는 이거를 밀어내가지고 만주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가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종착점이거든. 네. 시베리아에서 연결되는 철도가 도착하는데 아직 이게 미완성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전술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군이 상륙했는지를 모르니까 네.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지원군이 육상군이 올 때까지 버티고 있으면 된다라는 작전을 세웠던 거죠. 지금 보시는 지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지도인 거죠? 네, 시베리아 횡단철도인데 네. 이 빨간 구간은 완성이 됐는데 이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군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이걸 뺐으면 네. 이 열차에 대한 운영까지도 전부 다 독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작전을 네. 세운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5월 1일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지고 한 달쯤 있다가 상륙했던 5만 명의 일본 군들이 이 두만강 입구에 압록강 입구에 도착을 네. 합니다. 두만강은 저 위쪽이고 압록강. 압록강은 길게 있는 네. 이 위치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압록강 전투가 네, 벌어진 압록강에서 이제 전투가 네. 벌어졌는데 이 상황에서도 기습을 당한 거야. 5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와 있을지를 몰랐던 거거든. 거죠. 거의 기습, 네. 게릴라 이런 작전으로 계속 가고 있네요, 일본군. 그러니까 일본군은 늘 언제나 그쵸. 뭐 먼저 때려놓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기에는 상대가 약간 안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전술적 예의가 없는 거지. 네, 예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주먹을 날리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를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군은 아까 말씀드린 저 전철을 통해 가지고 네. 보급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여순으로 공급되는 보급을 끊으려는 시도를 해요. 네. 그래서 열차를 호위하고 있었던 당시에 요동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러시아 군들을 먼저 몰아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2만 명이 넘는 한 2만 5천 명 가까이 되는 러시아 군대 이 루슨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전쟁할 수 있는 무기는 충분히 있었으나 보급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든지 네. 뭐 추가로 탄약이라든지 식량이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식량이 가장 중요한 네. 거죠. 그래서 그 이쪽 그 압록강 전선을 돌파하고 만주를 뚫어내면서 요순을 포위를 시켰고 4월 달부터 일본과 러시아의 함대는 아까 그 입구에서 기뢰전만 계속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못 나오게끔 계속 기뢰를 서로 깔아놓고 서로 깔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압록강을 털었던 부대가 선양으로 지금의 심양시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를 탈환하게 됨으로 인해 갖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보급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육상에서도 고립, 해상에서도 고립. 그래서 8개월 동안을 고립되게 됩니다. 러시아 군대가 쫄쫄 굶은 거죠. 네. 원래 뭐 하루 굶어도 얼마나 네. 힘든데.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너무 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화나죠, 화나죠. 네, 얘네들 2만 5천 명 넘는 병력이 5만 명도 안 되는 일본군한테 항복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를 싸고 있던 이제 포대들을 일본이 네. 차지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 함대가 정박을 하고 있는 데다가 대려 이제 자기 편 그 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러시아 함대들을 전부 다 포격을 해 갖고 침몰을 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 극동 함대 자체를 네. 완전히 괴멸을 시켜버리고 네. 사실상 러시아의 영향력을 이제 끊어내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전선이 이제 여기가 없어지게 되니까 네. 이쪽 바다는 다 일본군 바다 네. 된 거고, 자, 이 심양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군대들. 이제 흑룡강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에서 내려오고 있던 육상 부대들하고 네. 심양에서 한번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결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심양 전투에 투입됐던 일본군 인력은 한 15,000에서 2만이 못 됐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엄청 추웠어요. 그해 겨울에. 네. 이게 너무 춥다 보니까 이송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도 추워서 전쟁을 안 할 걸로 생각을 하고 네. 수비를 이제 등한시했었고 워낙 이쪽에 있는 인원들이 많았으니까 이게 이제 지네들이 몇 명이 몰려오더라도 네. 우리를 포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이 무모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사실 이기기 힘든 전투였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쪽에 있는 육상군 사령관이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고 일본군은 벌써 청일 전쟁 치르면서 또는 이제 지리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리적인 내용도 알고 있었지만 전투에 대한 일종의 경험이 있는 부대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양지구 이 큰 면적을 전부 다 포위를 하려고 그러면 한 10만 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했을 거야. 근데 이거를 띄엄띄엄 사람들 간격 배치를 네. 띄엄띄엄 해가지고 한 2만 명으로 여기를 말하자면 포위를 해요. 네. 80km를 2만 명이서 포위를 한 거야. 거의 한
200m에서 400m 간격으로 네. 군인이 한 명씩 서갖고 포위를 한 거지. 근데 멀리서 보기에는 많아 보이죠.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 네. 거야. 그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스스로 거기에서 전투할 생각을 안 하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사실. 싸움이나 전투에서는 그 전문 용어로 선빵이 참 중요한 선빵이 중요하고 기세가 기세를 누가 중요한 거야. 잡느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극동함대도 무너졌다고 하지. 네. 예? 막 그쪽으로 일본군이 도착했는데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지. 눈앞에 보이는 걸 보니까 80km가 넘는 그 거대한 면적에 일본군들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지. 네. 그러니까 스스로 철수해서 북쪽으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실질적으로 막 그 많은 희생자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간헐적인 전투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겠죠. 네. 근데 러시아는 도망을 갔고 육상군이 도망을 네. 갔고 그로 인해서 보급은 끊겼고 류수는 이제 1월 달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네. 이 추운 겨울에 여기서 쫓아 올라가 가지고 6달을 싸워 가지고 러시아 군대를 육상에서 몰아낸 거죠. 문제는 육전에서도 그렇고 해전에서도 그렇고 다 진 거야. 근데 러시아 황제가 느낌이 어떻겠어? 빡이 돌지. 창피하죠. 예. 그리고. 어디 우리가 일본 같은 나라한테 밀려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당하고 오느냐. 이건 이제 러순항 안에 그 설비가 돼 있었던 그 당시에 포대들인데요. 네. 이 포대들만 무산히 지켰다고 하더라도 절대 서해바다를, 황해바다를 내주지 않았을 거고, 네. 그랬으면 일본군이 이렇게 활개치게 다닐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빡이 네. 돌아서 한 게 뭐냐면, 황제가 보유하고 있던 최고의 함대, 발틱 함대. 네. 네. 그러니까 그 흑해 연안에 네. 정박을 하고 있던 100년이 넘은 최강의 발틱 함대를 여기로 가갖고 전투를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발틱해에서 네. 멀죠.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무려 6개월 이상을 와야 돼. 그 당시 석탄배로 전속력으로 달려도 네. 6개월 이상을 와야 여기를 올 수 있는데 아니 그냥 육상 병력을 좀 더 보강해서 보내면 되는데 그렇죠. 뭔가 이제 자기 해군이 졌다는 거에 대한 이 어떤 자존심에 스트레스가 났나 봐요. 어떤 판단의 미스를 크게 한 거지.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보내게끔 만듭니다. 근데 이미 그 배가 출발해갖고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네. 일본군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6개월이나 걸리는데 아무것도 그렇지.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네. 여기서 폴란드 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와. 이 거의 희망봉을 세계 지나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목표는 이쪽에 러시아 함대 여기는 이제 일본이 차지했다고 보니까 네, 네. 이쪽으로 돌아 들어가 가지고 러시아 함대에 합류를 해가지고 네. 그때 다시 연합 작전을 펼칠 생각으로 장장 6개월의 거대한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아무튼 이 과정 중에 이 정도 가면 네. 거기 안에 있는 군인들 지치겠는데요. 6개월 동안 달리면. 뭐 지치기도 지치는 거지만 그 배가 건너오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일본이 다 알아요. 그 어떻게 알았냐면 스파이? 네. 왜 스파이를 붙여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당시 배는 증기선이에요. 네. 그래서 석탄을 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 항해를 하려면 석탄을 이런 항구에서 전부 다 구해야 돼. 네. 근데 영국이 끼어들어갖고 그 석탄을 구할 수 없게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기 항구에서 석탄 실은 배를 네. 보내가지고 함대한테 계속 연료를 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석탄배가 새로 올 때까지 이 항구에서 한 달씩 일주일씩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다 아이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나 전투하러 간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약간 이게 유람처럼 돼버린 거야. 여기서 군대에서만 놀다가 이렇게 이제 각 항구에 가다 보니까 여행을 이렇게 정착지에서 좀 돌아다니고 한 달 내지 보름씩 놀다 보니까 술 먹고 사고 치고 탈영하고 네. 깽판 치고 아니면
또 뭐 나쁜 짓 하다 병 걸리고 막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뭐 거예요. 군대라고 하기엔 뭐 단체 관광팀 정도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극동함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보급이 배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애들 월급도 이게 월급 싣고 다니는 배가 네. 금화나 이 금괴 같은 걸로 현장에서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번씩 들어가면 이 동네 파티가 열리는 거야 그냥. 응? 얘네들이 금 와서 뿌리고 돈 뿌리고. 그렇지. 돈 뿌리고 술 먹고 막 여자들 만나고 막 이런 짓거리를 계속 하다 네. 보니까 자, 요 정도 왔을 때는 애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완전 당나라 군대가 된 거지. 전투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아, 빨리 여행 끝나고 육지에나 도착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 생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일본군에 대한 생각 뭐 전혀 없었겠어요. 조선에서는 뭐 하고 놀지? 약간 이런 생각을 그렇지. 더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일본군도 준비를 막강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참전했던 그 네. 당시 참전했던 러시아 배들이 전함이 8척, 순양함이 8척, 구축함이 9척. 오. 그래서 총 이제 기타 군함까지 이렇게 네. 아까 얘기한 월급함부터 석탄함 이런 보급함까지 다 해서 37척이 참여를 했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함은 숫자가 좀 적었어요. 네. 전함은 4척이었는데 순양함이 27척, 오. 구축함이 21척. 오. 그 이외에 뭐 어뢰정을 비롯한 소형 배까지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배는 딸딸딸딸 다 긁어갖고 89척을 끌고 나옵니다. 89척.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량수에서는 큰 배가 많은 러시아가 총량수에서는 좀 컸지만 잘 자란 배까지 예, 다 끌어모아서 맞아요. 89대 37 구도를 만든 거예요. 그럼 뭐 전의를 상실한 군대와 무장을 한 89척의 배의 결투가 누가 이겼을지.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일본군의 고민은 한 가지인 거예요. 얘네들이 행로를 모르는 거야. 어디서 어떻게 올지. 이제 여기까지는 오겠지 네. 일단 이 동중국해까지는 올 건데 자 여기에서 러순으로 치고 들어올지 아니면 동해 쪽으로 갈지. 아니면 두만강으로 갈지 아니면 동해로 돌아갈지를 몰랐던 거야 이 행적을. 근데 이 상황에서 네. 이제 도고 헤이지로가 일종의 도박을 건 거죠. 여기를 비워놓고 네. 중추 깜짝이야. 이 사람 일본의 가장 네. 전쟁 영웅으로 평가받는 해군 제독이죠. 그 당시에 러순에 있는 기지들을 완전히 비워놓은 상황에서 네. 스시마해요. 네. 즉 독도 앞바다 쪽에다가 진을 칩니다. 뭐 아니면 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만 지킨 거야. 만일에 일이 들어왔으면 네. 무혈을 입성해가지고 르순왕을 탈환했겠죠. 탈환할 수도 있었던데 리순으로 안 간다. 얘네들은 이쪽으로 온다라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군대를 배치를 시킨 거죠. 이건 뭐 잘했네요. 전술적으로. 그렇지. 전술적으로 판단했는데 저 같아도 나는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해군 제독으로. 아니 나 같아도 지금 네. 6개월을 돌고 온 배가 보급도 없이 다시 전투한다는 건 무리니까 네. 자기 그 항구에 모항에 들어가서 정비를 한 다음에 나올 것이란 판단을 했고 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굉장히 중요한 사안 하나가 네. 울릉도에다가 그쵸. 울릉도에 목재 채취권을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일종의 기지 같은 기지 걸 같은 만들려고 걸, 했었어요. 기지 러시아가. 같은 걸 심어놨단 네. 말이야.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울릉도를 거쳐서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중간 정도. 그렇죠. 그래서 독도에다가 얘네들이 경비 초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요게 이제 요때 시작된 거야. 네, 네. 요 러일 전쟁 때 감시병을 세우기 위해서 네. 이 독도에다가 막루하고 저기를 세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이로 배가 오는지 봐라. 네. 라고 감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운명적으로 맞죠. 네, 운명적으로 5월 27일 네. 1905년 네. 5월 27일에 이쪽으로 러시아 함대가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안개가 많이 꼈다 그래요. 잘 안 바다에, 보였겠네요. 해무가 네, 쫙 네, 네. 깔려서 이제 낮은 안개가 쫙 꺼져 있었는데 요 주변에 일본 해군들이 아마 이제 지네들이 하객진을 쳤다 그래요.
이순신 장군한테 우리 건데. 우리 건데 진해가 갔다가 네. 여기서 하객진을 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안으로 이것들이 흘러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개가 많이 켜고 이게 잘 안 보였어요. 네. 잘 안 보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군함들이 이제 돛대 마스트가 크잖아. 네. 이네들이 이제 지네들 그 아군 표식을 하려고 이 마스트를 큰 걸 세운 다음에 네. 그걸 노랗게 페인트를 칠했대. 그러니까 제일 잘 보이는 그러니까 노란. 바다 위에 운무가 껴 있는데 이 노란 포스트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오는 거야. 너무 좋잖아. 우리는 배가 작아서 다 숨어 있는데 네. 이 노란 포스트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포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안 보여. 네. 어디서 포탄이 날라오는데 안 보이고 일본군은 그냥 저 마스트만 보고 때려라 라고 해가지고 네. 방향을 지정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전함 8척이 침몰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자잘한 배들은 뭐 네, 네. 숫자도 못 세는 거고 네. 5,000명 이상이 여기에서 손도 못 사망을 당한 써보고.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눈 감고 싸운 거니까. 네. 그리고 뭐 싸울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날씨에 운이 좀 많이 따라줬네요. 너무 지치기도 했었고 날씨도 어쩌면 그때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리로 올지를 알고 뭐 아니면 도에다가 걸었는데 아이씨 안타깝게도 이게 뭐가 돼버린 거죠. 만일에 유승환에 들어가갖고 저거를 러시아가 탈환했다 그러면 러인 전쟁 사태는 또 달라질 수 있었거든. 그렇죠. 네. 아무튼 이게 역사의 이 흐름을 보면 참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운이 너무 좋아 네. 일본이 이때만 하더라도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다 안타깝지만 그 당시에 네. 영국이 계속 해갖고 정보를 줬어요. 네. 어디서 이제 석탄배가 가고 있다. 근데 실린량이 얼마고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아마 대충 방향이나 어떤 네, 어디로 갈지에 대한 것도 영국 정보 쪽에서 일본한테 줬던 걸로 보이는데 아무튼 5,000명을 수장을 시키고 네. 쟤네들은 어뢰정 세척하고 한 120명 정도밖에 피해를 안 입었기 네. 때문에 또 대승을 거둘 수 있는 네. 이제 기회를 마련한 거죠. 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남아 있는 이제 여기서 이게 본 게 이게 다 쥐어 터진 거예요. 이게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두들겨 팬 거야 일방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각자 피해를 보고 나중에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부동항이 여름이니까 항이 네, 열려 네, 있으니까 돌려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 야 얘네들 장난 아니다. 힘이 장난 아니다. 라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일본은 이 전투에 모든 걸 올인해 버렸어. 그 재정이 바닥이 난 거예요. 네.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배짱 있게 내가 이기긴 했지만 우리가 무의미한 전쟁 하지 말고 그냥 합의를 보자. 라고 타이밍 승부. 타이밍으로 또 외교전으로 네. 승부를 딱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함대 2개를 잃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했던 발틱 함대도 발틱 함대를 잃었고 네. 육상에서도 지금 밀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싸운다고 한들 이길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꾸 자기 군대를 뭔가 방해하고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세력들도 다른 국가들도 참전을 안 하고 이런 외교적으로 보나 아까도 얘기한 항구를 들렸을 때 석탄이나 이런 물자들 네. 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일본 배후에 뭔가 누가 막강한 힘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야 이제 더 이상 싸우기가 좀 일본이랑 싸우는 게 아니구나 이런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쟁의 결과 때문에 쾌제는 영국이 부른 거지. 그렇죠. 왜냐면 뒤에 숨어있던 영국이 만세를 부르는 거죠. 5천만 파운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으로 안겨가지고 네. 매년 이자만 300만 파운드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데다가
거기다가 제일 꼴배기 싫었던 러시아를 완전히 밀어내고 영국을 맘대로 점점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네. 만들었고 뭐 조선이야 크게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일본 애들을 내세워 갖고 더 이상 러시아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외교적 성과까지도 거뒀기 때문에 꼭 먹고 안 먹은 거예요. 괜히 이 당시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잖아요, 영국이. 그렇죠. 괜히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전략을 뭐 잘 그러니까 썼네요. 그렇죠. 소환되고 콩 푸는 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외교적인 국가 경영에 있어서 네. 이런 부분 안에서 굉장히 철두철미했었던 국가다. 그만큼 이제 정보가 중요했다는 거죠. 네. 어, 자, 결국에는 러시아가 지고 음.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에서는 러시아가 물러나겠죠. 네. 물러나고 점점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려는 시도가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틱 함대는 이제 참패를 했으니 그때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이 러시아 러일 전쟁 이후로 혁명도 발생하게 되잖아요. 러일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이제 더 이상 황제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갖고 있는 4대 함대 중에 2개 함대를 일본에 잃어버렸으니까. 네. 그리고 육상군 같은 경우에도 무적인 줄 알았단 말이야. 맞아요. 250만의 정규군이 있는데 일본군 5만한테 털린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공들여서 만들었던 횡단철도. 러시아 횡단철도를 사실상 일본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손해가 너무 막심한 거야. 네. 이 상황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네. 11월 달에 서울로 들어가가지고 일단 을사조약을 체결을 해버립니다. 일사늑약을 체결하는 거죠. 을사늑약. 네.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의 외교권을 뺏으면서 한국을 속국화를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이후로 외교적인 선택을 조선이 스스로 할 수 없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하고는 다시 합의를 봐가지고 자 지금 있었던 그 전투 이후에 조약들을 맺어가지고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네. 지금 이 만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를 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만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철도에 대한 부설권을 본인이 가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가 기초를 다 닦아놨는데 일본이 낼름 가져갔네요. 낼름 갖고 손을 봐가지고 네. 이 자체를 흡수를 했었고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괴뢰국인 만주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네. 동아시아 자체에 일본 본토보다 훨씬 큰 그리고 그 당시에 봐서는 가장 강대한 위성 국가를 만들려고 시도를 해요. 네. 자, 이 과정 안에는 러일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서태후의 죽음과 청나라의 몰락이 다시 한번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 러일 전쟁 중에 조선이 외교적으로 러시아와 대적하지 않고 참전하지 않고 뭔가 중립을 시도하려는 의지는 없었을까요?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호 조약이 맺어지고 난 이후에는 한성에서 네. 이제 5만 명의 병사한테서 병사로 인해서 끌려 나오고 난 다음에 사실상 자주적인 독립을 외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고요. 네. 이 당시에 이제 청일 전쟁하고는 다르게 아까도 말했듯이 굉장히 심한 한국 물자에 대한 수탈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속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쌀과 목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열차를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거나 아니면 그 나머지 자재들은 이 심양 쪽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군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옮겨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의 한반도에 대한 어떤 경제권이 다 무너져 버렸겠죠.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조선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나 사할린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산업 자체가 붕괴되고 조선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농업이라든지 어떤 백성들에 대한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이거를 와서 정리하고 지휘했던 게 일본의 통감부였죠. 총족부가 그 다음부터 한국에 대한 이제 본격 수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토지를 전부 다 네. 수탈해가지고 그거를 그거를 주인들이 있는 땅들을 빼고 나머지 토지들을 전부 일본이 가져버려요. 그리고 이 토지들을 일본의 지주들한테 싸게 되팔고 이 기존에 이제 내가 갖고 있었어도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라든지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땅까지 다 뺏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황무지나 뭐 이런 산간 임지를 뺏은 게 아니라 자기가 쓰고 있던 밭인데 그냥 조성대대로 쓰고 있어서 이게 내 땅이다라고 생각했던 그쵸. 네. 미등기 토지들을 전부 다 흡수를 해가지고 이걸 다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농사질 땅이 없는 사람들이 유민이 돼서 자꾸 떠나게 되는 거고 그 유민들이 떠난 자리를 일본의 돈을 가진 지주들이 와서 다시 그 자리를 잡고 그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농노화 해가지고 수탈하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은 그 이 수탈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먹어버리기 위해서 만주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만주국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기시노부스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기시노부스케가 당시에 만주국에서 재정 담당 장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주국 자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건 뭐냐면 네. 중립국 형태로 일본이 관여하지 않는 중립국 형태의 국가를 만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조선인이든 러시아인이든 중국인이든 유럽인이든 누구든지 만주국에 오면 똑같은 시민권을 준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일종의 이제 공화국 형태를 네. 통해 가지고 치세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마지막 황제 부위 얘기도 있지만 허술뿐인 황제를 내세워 놓고 네. 일본이 실제로 모든 걸 조정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 중에 일본군이 아까 얘기했던 이 러시아군을 치러 들어갔던 일본군이 거기에서 군사적 역할을 하고 네. 이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만주국, 이렇게 위성국가 만주국을 만들므로 인해서 중국의 국력을 떨어뜨리고 네. 러시아의 국력도 말하자면 내려올 수 있는, 남하할 수 있는 기회를 죽여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일본한테 우리가 뺏긴 거잖아. 네. 내가 다시 찾으러 갈 거야라고 했는데 중국 왕을 내세워서 나라가 하나 새롭게 만들어져 버린기 때문에 네. 여기에다 만일 전쟁을 걸게 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이거를 만들어 놓고 볼세비키 혁명을 계속 네. 일으키게끔 사상가들이나 노동자들을 지원했던 거죠. 결국 이 만주국을 만들고 이 괴뢰 국가를 통해서 중국의 국력을 절반으로 끊어내고 네.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는 계기를 결국 이 러일 전쟁이 시발이 돼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그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의 승리는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네. 비극이라든지 또는 그 청나라의 비극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 구도를 바꾸게 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네. 면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러일 전쟁의 의의가 동아시아의 질서가 재편됐다는 것, 질서가 바뀌었다는 것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로 우리는 외교권도 잃고, 네, 통감부도 설치되고, 그렇죠. 을사오적도 생기고, 점점 이제 한일 병합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수 일사오적은 있습니다. 네. 지난번 이제 아관 파천 때부터 네. 이미 저희 한번 보고 갈까요? 이 을사오적 얼굴 꼭 기억해야 되는 이거 이분들. 네. 우리 김하나하고 같이 네. 이 일사오적들의 당시의 행적과 네. 그다음에 그 후손들에 대한 얘기들을 네. 지금 그 사료를 받아가지고 네. 특별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해요. 원래는 광복절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바빠서 못했는데 이 일사오적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쵸. 나라를 팔았는지를 알게
알게 되면 지금 국민의 짐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가운데 AKA 매국노라고 이완용이 있네요. 근데 희한하게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직책을 여러 번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은 교육부 장관이었네요. 네, 교육부 장관 하면서 나라 안에 있는 자산을 다 팔아먹었다니까.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땅과 하사금을 받게 돼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었겠죠, 이 사람이. 네. 아무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준비를 할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러일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만 불행해진 게 아니에요. 중국도 불행해졌습니다.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네. 아예 국가 질서가 바뀌게 그렇죠. 혁명으로 인해서 바뀌게 그래서 거죠. 이제 앞으로 있는 시간은 청나라의 몰락. 아, 이 청나라의 몰락에 대한 이제 예고편을 미리 드릴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 지고 나서 쫓겨간 네. 사람이 하나 있었죠. 한국 여자들 너무 사랑했던 사랑꾼, 네, 위안스카이가 청나라로 돌아가가지고, 네네네. 그 당시에 이제 이용장의 뒤를 이어서 청나라의 군권을 잡습니다. 그 군권을 잡아서 서태후한테 아부하는 척하다가. 네. 결과적으로 나중에 서태후를 얘가 쏴 죽여요. 네. 그리고 손문이랑 손을 잡고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자라는 일종의 반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손문하고 위안스카이가 청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그래서 이제 공화국을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위안스카이가 배신을 때리죠. 아니야, 내가 황제할 거야. 라고 공화국 해가지고 공화국 안에 내가 다시 왕할 거야 라고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의 지금 공산중국이죠. 네네. 공산중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손문이라는 사람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장개석이라는 사람도 찾아볼 필요가 장기스.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일본 유학생이라는 거죠. 네. 즉 네. 일본 유학생 둘이서 청조를 무너뜨리고 네. 새로운 공화국을 세운다고 했는데 네. 만일 이때 순수하게 새로운 공화국이 만들어졌으면 네. 이게 사실은 만주국하고 통합돼서 일본의 위성국가로 전락할 수 있는 엄청난 큰 위협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위안스카이가 역사적으로 욕을 먹고 있지만 네. 이 또라이 덕분에 네. 중국이 그냥 외교적으로 홀라당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한일 합방 당하듯이 네. 중국이 합방 당할 수 있는 위기를 이 또라이가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래서 잘못 알려져 있는 청나라의 패망과 네. 손문에 대한 이미지라 그럴까? 이 사람의 네. 실정, 이 사람이 얼마나 무능했는가 하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건 청나라 얘기니까 네. 우리 안타까운 얘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네. 청나라의 멸망에 대한, 몰락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황제의 이야기도 나오나요? 같이 있죠. 네. 네. 꼬마 두루두루 다 있습니다. 네, 네. 이 모든 걸 서태후가 다 조연을 했고 네. 마무리를 이용장과 위안스카이 그리고 손문이 짓게 되는 요 중국 몰락 스토리를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러일 전쟁에 이어서 청나라의 몰락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